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가 앞으로의 우리의 기업 경영 환경, 내부 환경이나 외부 환경, 더 크게 보면 산업적인 움직임들을 어떻게 바꿀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메타버스가 최근 언론에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뭔가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자체는 메타버스 자체 소개하는 시간이라기보다 메타버스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어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앞단에서 설명하진 않겠지만 아주 간단한 예만 한 가지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실제 학교에서 해봤던 메타버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강원대학교에서 2020년 가을 정도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제자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이벤트였습니다. 요즘에 국내에서 이제 메타버스 하게 되면 아티스트를 바탕으로 뭔가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많은 VR, AR, 엔터테인먼트 기업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유통회사나 금융회사가 시도하고 있는 것 다양한 것들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 Z, 네이버의 자회사죠. 네이버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네이버 Z가 만들어 놓은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한 저희의 메타버스 이벤트였습니다. 저희 학교 신입생들이 학교에 잘 못 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 학생들도 못 왔습니다. 학교에 못 오는 학생들이 너무 소속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사회적인 실제감, 즉 함께 공부하는 동료, 선후배라는 느낌이 너무 안 드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제페토라고 하는 공간을 보면 작은 아바타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제 아바타라는 개념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바타는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써봤을 만한 것 중에 싸이월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싸이월드 하면 이렇게 내 방 같은 게 있고 내 방에 나를 상징하는 작은 미님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죠. 또는 혹시 컴퓨터 게임 좀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컴퓨터 게임에서 내가 조종하는 나의 캐릭터 그런 것도 아바타고요. 또는 나는 게임도 안 해봤고 싸이월드도 잘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같은 거 쓸 때 보면 나를 상징하는 프로필 사진 있죠. 직접 여러분 얼굴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얼굴이 아닌 다른 걸 올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 공간 또는 그런 것들을 찍어서 올리시죠. 그러한 거가 바로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바타가 있고요. 제페토에는 아바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막상 해보면 엄청난 고난이도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쉽다는 건 아닌데 제 말씀 뭐냐면 기계나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건축학에서 다루는 아주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써야지만 이런 건물 공간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으로 업무 볼 때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하나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공간, 예를 들어 집안 서재 또는 사무실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저희 학교의 일부 공간을 만들고 학생들을 들어오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2, 3학년 선배들이죠. 신입생들한테는 선배들이 학생들을 열댓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학교도 소개해주고 그 안에서 가벼운 퀴즈 게임 같은 것도 즐기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자체를 아주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패러다임 변화 부분을 좀 더 포커스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까지만 보고도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다른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나 또는 TV 콘텐츠를 통해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략 메타버스는 이런 것들이 하나 예이긴 합니다. 그럼 메타버스가 앞으로 우리의 내부, 외부, 경영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지 그 부분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 프로세스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화면을 보게 되면 제가 직접 한 이벤트는 아니고요. LG그룹의 계열사들이 했던 이벤트의 장면입니다.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들도 여기서 했었고요. 또는 예비 신입사원들 있죠. 취업준비생. 예전에는 주로 공간에 있는 큰 어떤 전시장, 이렇게 박람회장 같은 거 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와가지고 공간에서 북적북적 거리면서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지금 못 하잖아요.
뭐 이 방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프로세스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적으로 코로나 겪으면서 뭐 줌이나 웹엑스 같은 그런 회의용 툴 또는 업무와 관련된 서류 같은 거 주고받는 것도 인터넷으로 거의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좀 더 덧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회적인 실제감을 높이면서 우리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을까? 또는 뭐 굳이 만날 수가 있고 뭐 팬데믹이 지나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적인 환경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평상시에 좀 발휘하기 어려웠던 창의력 같은 것도 뿜뿜뿜 뽐내면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없을까? 이런 것들 측면에서 내부 프로세스의 변화가 여러 군데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산업의 진입 장벽에 대한 변화가 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요 일을 하고 있으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하고 다른 경쟁 기업들, 요 간에는 하나의 기존 경쟁하는 구도가 짜져 있고요. 이 기존 경쟁하는 구도에 보게 되면 외부에서 새로 진입해 오려고 하는 경쟁자들이 또 늘 존재하죠. 어떤 대체제를 갖고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고, 또는 뭐 대체가 아니라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하고 직접적으로 생산성이나 뭐 단순성, 편리성 이런 게 증가한 더 개선된 제품 서비스를 갖고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다 경쟁하는 기업들끼리 하나의 진입 장벽을 형성해서 신규 진입자가 좀 적었으면 잘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죠. 신기하게도 보게 되면 메타버스가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을 새로 만들었던 건데 이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을 통해서 산업의 진입 장벽 자체가 흔들리는 양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제 옆에 화면에 나와 있는 샘플은 뭐냐 하면 실제 공연 비즈니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위축이 됐죠. 뭐 극장도 그렇지만 뭐 오페라건 뭐 아티스트들의 큰 뭐 싱어송라이터들 그런 사람들 공연하는 거 그런 게 다 잘 안 됐어요, 그죠? 우리가 뭐 야외 공연 또는 큰 경기장 공연 다 못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공연을 TV를 통해서 영상으로만 보고 어떻게 공간을 못 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신기하게도 공간을 메타버스 안에 만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단순히 오프라인 공연을 대체하는 수단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프라인 공연의 대체가 아니라 오프라인 공연의 경험을 넘어서는 형태로 고객들한테 만족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팬데믹이 끝나도 공연을 예전처럼 아주 큰 경기장이나 뭐 공연장 빌려서 실제 거기 이제 아티스트들 가서 티켓을 미리 팔고 공연하는 거 이런 형태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는 실제 제 제자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자기 교육장을 크게 마련하거나 또는 교육장이 직접 없으면 빌려서 보통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때 보니까는 교육장을 빌리고 이벤트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 안에 오리엔테이션 하거나 팀빌딩 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하고 소통했고요. 뭐 그것만 한 건 아니고 실제 교육은 다른 뭐 줌이나 화상회의 관련된 플랫폼을 또 동원해서 하기도 했고요. 즉 여러 개의 메타버스적인 어떤 기술이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든가 또는 어떤 큰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산업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도 물론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업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도 한번 기존 틀을 흔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연장을 갖고서 공연업을 하고 있던 기업이다. 공연장을 안 쓰는 새로운 공연 모델이 들어온다. 이것도 이제 어떤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럼 나 자체도 비즈니스 뭔가 바꿔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뿐만 아니라 내 비즈니스의 모델을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콘텐츠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정말 폭발하고 있습니다. 3에 나와 있는 운동화, 구찌라는 브랜드죠, 여러분. 명품 브랜드 구찌가 여러 가지 신기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명품 브랜드 자체가 안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갖고서 원래 뭐 신발도 팔고, 가방도 팔고, 옷도 팔았는데, 이런 아이템들을 메타버스 안에서만 존재하는 디지털 재화 형태로도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뭐 나이키 같은 기업은 이미 이런 메타버스에서 판매된 운동화의 개수만 500만 개가 넘어섰더라고요. 물론 이제 실제 단가나 이익 자체는, 그러니까 대당 이익은 훨씬 낮겠지만은 이런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명품 기업인 뭐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자사의 IP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에서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IP를 갖고 있는 기업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브랜드 밸류가 높은 기업 또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메타버스에서 그 콘텐츠의 힘에 좀 올라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디지털 휴먼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휴먼, 뭐 비슷하지만 좀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는 뭐 버추얼 빙, 버추얼 인플루언서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있죠. 이 존재가 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 맥락은 뭐냐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어떤 디지털적인 기술로 메타버스에만 존재하게끔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걸 디지털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해서 디지털 휴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 휴먼 중에 어떤 기업의 어떤 광고 이런 것들, 어떤 기업의 어떤 바이럴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디지털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버추얼 인플루언서, 뭐 사이버 인플루언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작업들이 뭐 특정 뭐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국내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하고 있죠. 국내에도 보게 되면 뭐 전자회사에서 만든 캐릭터도 있고, 제 옆에 있는 캐릭터,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캐릭터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휴먼이 우리가 뭐 예전, 이제 사실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경영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마 예전 기억 떠올려 보시면 20 몇 년 전인가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었죠. 예, 추억으로, 과거의 추억으로 좀 돌아가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그게 굉장히 뭐 처음에 초반에 이슈가 됐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좀 그런 거 아니냐.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잠깐 쓰다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 예를 들어 뭔가 공연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자들, 디자이너들의 수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뭐 인공지능 기술도 초창기였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기술도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과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만들지 않더라도 처음에 잘 만들어 놓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2차, 3차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업은 도대체 디지털 휴먼을 왜 자꾸 쓰게 될까? 여기는 일단 인공지능의 발전이 한 가지가 끼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기존에는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존재였죠. 뭐 눈에 보일 때도 보게 되면 뭐 휴대폰에 있는 하나 앱 또는 가정의 TV 옆에 또는 서재 구석에 있는 스피커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됐는데 메타버스가 시각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시각적인 공간에서 인공지능을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게 어떤 중요한 특성이 있냐 하면 인간은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훨씬 더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자꾸 이런 이들을 만나보면서 우리 어느 순간 이들하고 나하고의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디지털 휴먼이 사회 곳곳에 많이 쓰이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제조업을 가상 공장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 몇 가지가 좀 혼합된 개념인데 경영자분들이 이미 아실 수 있을 들어봤을 만한 개념 중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생산 라인을 동일하게 디지털 공간에 복제를 하고 거기에 센서 같은 것들을 많이 달아놓는 겁니다. 실제 세상에, 그러니까 실제 공장에다가 센서를 많이 달아서
이 공장을 복제한 디지털 트윈 내에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변화를 디지털 트윈 내에서 감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마치 뭐 SF 영화에서처럼 실제 공장이 아니라 컴퓨터로 볼 수 있는 복제된 공장을 갖고서 여러 가지 뭐 생산이나 안전과 관련된 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공장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공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상으로 공장을 미리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으로 공장을 만들어 보고 나면 바로 그걸 뭐 건축을 하거나 기계를 들여오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해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면 뭐 생산의 효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작업자들의 안전은 괜찮은 건지 뭐 동선은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훨씬 이제 좋은 공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장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제조 라인에 많은 전문가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거를 숙지를 하고 복잡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를 들어 증강현실 기기 같은 거 약간 안경형 기기입니다. 지금 뭐 보시게 되면 안 보신 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뭐 선글라스 같은 거 있죠. 그거 좀 두툼한 마치 그 뭐 스키 탈 때 쓰는 고글처럼 약간 그런 느낌 정도입니다. 그런 걸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작업해야 되는 생산 공정, 기계 그런 거 위에 추가적인 정보가 이렇게 더 씌워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 과정을 내가 혼돈하지도 않고 어떤 부품 같은 것도 뭐 재고량이 얼마인지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작업이 편리해지겠죠.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생산성이나 안전 같은 것들을 높이는 어떤 목적, 이런 부분에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제목을 고객과 말하기를 다시 배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디지털 휴먼하고도 살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고객하고의 소통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 휴먼이 뭐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휴먼이 잘 학습이 되고 거대 인공지능에 의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 고객 불만에 대해서 다 학습이 돼 있어. 그러면 이 디지털 휴먼이 직접 사람을 뭐 물리적 공간에서 만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통해서 고객을 만나서 고객한테 제품 설명해주고 제품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불만 있으면 해결해주고 판매와 관련돼서 어떤 협상 같은 거 해줄 수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휴먼 자체가 고객하고 말을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 우리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꼭 고객하고 말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꼭 구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보, 감정을 주고받는 채널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 하면 제 옆에 있는 게 아마존의 인데 아마존 여러분 그 지구에서 가장 큰 서점 5만 가지 다 팔려 지금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2021년 4월에 영국 런던에 미장원을 오픈했습니다. 왜 오픈했냐 하면 증강현실이 들어간 미장원인데 어떤 제품 같은 거 직접 시술하기 전에 미리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증강현실로 약간 덧씌워가지고 그런 거 보고 나서 직접 제품을 또 구매해서 해보겠죠.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이 제품을 어떻게 선택하고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고객의 만족도라는 게 아마존은 온라인 중심의 기업이었으니까 온라인에서 고객들의 별점, 행동 이런 거를 트래킹을 했는데 오히려 뒤집어서 오프라인에서 메타버스적인 기술을 접목해서 오프라인에서 고객 경험 정보까지 내가 갖고 가고 싶다. 즉 온오프라인을 통틀어서 고객하고 좀 더 소통을 깊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마존의 비전이 나와 있죠. 그 옆에 뭔가 쭉 우주선 비슷한데 사람들이 VR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쭉 앉아 있죠. 저거는 뭐냐 하면 랜드로버가 운영했던 이벤트의 하나입니다. 저거는 이제 랜드로버 디펜더라고 하는 약간 그 SUV 중에 그 약간 좀 험로 잘 달릴 수 있는 고급 SUV와 관련된 이벤트였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고객 경험을 또 새로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객들이 직접 뭐 디펜더를 타고서 험로를 막 달리면 또 좋겠지만 조금 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더 신기한 경험을 줬던 거예요. 고객들은 저걸 뒤집어 쓰고 있으면 내가 그 엄청나게 험로를 달리고 있는 디펜더를 따라가는 베어그릴스하고 팀이 돼가지고 디펜더를 따라가는 헬리콥터 약간 탑승원, 승무원이 되는 거예요. 승무원이 돼가지고
디펜더를 추적해 가면서 사진도 찍고 발음도 느끼고 진동도 느끼고 이런 식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메타버스라는 것은 고객한테 단순히 어떤 뭐 온라인 쇼핑몰, 3차원 쇼핑몰 이런 것만 만들어주는 공간이 아니라 고객하고의 경험, 소통,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과연 어디쯤일까? 이 정도 들었으면 우리 기업도 뭔가 해야 되는 건가? 저는 뭔가 약간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옆에 보면 약간 이렇게 불룩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시장이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노베이터가 수용하고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라는 사람들이 수용을 합니다. 근데 얼리 어댑터는 뭐냐 하면 좀 미리 수용하면서 이 사람들 새로운 걸 시장에 자꾸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려준다고 해서 대규모의 집단이 이걸 바로 따라서 쓰지는 않습니다. 대규모의 집단은 그림으로 봤을 때 약간 주황색, 빨간색, 앞에 34, 뒤에 34. 그러니까 전기 다수, 후기 다수 이런 집단입니다. 이게 68%니까 이들이 이걸 채택을 해야지만 어떤 주력화된 제품, 주력화된 기술로 올라오는 건데 이런 주된 집단이 쓰기 전까지는 큰 갭, 그래프에 보게 되면 하얀색 큰 틈이 벌어져 있죠. 이게 이제 캐즘이라고 부르는 큰 틈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사실 나온 지가 한 30년은 된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그런데 그 앞까지는 잘 안 쓰였던 거예요, 많이.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도구를 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써보니까 처음에 좀 낯설기도 하고 좀 불편했는데 의외로 편한 부분도 있고 생산성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메타버스 좀 써볼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많아지게 되면 그 하얀색 틈을 넘어왔다라고 봅니다. 물론 학자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과거에 이제 리서치했던 뭐 전기 자동차나 인터넷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시절 그런 것들과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메타버스도 이제 얼리 어댑터 단계에서 얼리 메이저리티 전기 다수까지 약간 넘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셔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보실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소비자들한테 여러분의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로 어떤 경험을 주는지 먼저 이거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경영자분들이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다양해도 우리가 뭐 서비스 업종이건 제조업종이건 결국 이런 6가지 측면의 가치를 갖고서 소비자의 밸류 체인마다 경험을 주는 걸 겁니다.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하는 단계, 구매 결정하는 단계, 구매하고 받고 소비하고 뭐 폐기하고 다시 소비하는 이게 이제 X축이고요. Y축은 각 단계별로 생산성, 편리성, 재미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그려보다 보면 기존의 내 사업 모델이 뭔가 소비자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나오겠죠. 바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업종이야. 근데 우리 업종에서 내가 해왔던 서비스는 고객들이 제품을 탐색하거나 구매하는 과정, 소비하는 과정에서 재미는 별로 못 준 것 같아. 친환경적인 이미지?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현재 M세대나 G세대가 어떤 제품, 서비스, 기업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가치 중에 하나가 ESG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좀 약했던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한 접점을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를 통해서 좀 더 해결할 수 없을지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야 될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뭔가 이게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 뭐 거래처, 소비자 다 주는 이런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소비되는 뭐 디지털 재화건, 그다음에 경험이건, 다양한 소통이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조가 많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간다. 또 내가 다 만들어서 주기보다 함께 만들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뭐 콘텐츠 IP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닐지라도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로 좀 전환시킬 수 없을지 이 부분도 고민해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엔 이 과정에서 많은 특히 젊은 층일수록 재미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큽니다.
메타버스에서 기업에 대한 의미도 전달이 되겠지만 재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는 다양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공간이다 보니까는 그 공간에서 우리 기업이 바라는 방향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다양성을 포용을 해주고 같이 끌고 갈 수 있을 때 그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더 많은 소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가치까지도 함께 안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 지금까지 이제 메타버스가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이야기를 몇 개의 꼭지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전달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연구한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분 기업의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확장되고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